Politics without principle, 원칙이 없는, 철학이 없는 외교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만약에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정시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고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암호화폐가 되었건 주식이 되었건 지금은 투자 자산의 가치가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미국에 온 지 이제 3일째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감기가 걸렸습니다. 워낙 미국 가정은 좀 춥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과 약간 좀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감기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와중에 좀 콧물 좀 닦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아는 분이 카카오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디 인도 총리가 손자 아룬 간디에게 보낸 글 중에 7가지 하나의 교훈이라 그럴까요? 교훈을 보내줬는데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Politics without principle, 철학이 없는 정치, 그리고 Commerce without morality, 윤리성이 없는 어떤 사업, 그리고 3번째가 Wealth without work, 노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를 만지는 것, 그리고 Knowledge without character라고 해서 인격이 없는 지식.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이 4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4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인격이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보통 그러잖아요. 교육이 뭐라 그럴까요? 가정교육도 없이 사회교육도 없이,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회계약론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러한 지식들이 어떤 특정 또는 캐릭터가 없이, 특징이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오직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교육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보통 싸가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의 인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많은 것을 배워라 라고 하는 간디의 이야기가 아마 4번째 이야기였고요. 3번째 이야기는 노동하지 않으면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불가에서도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하루에 노동하지 않으면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 체제에서 보면 렌탈 이코노미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이 렌탈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보상, 소득이 많아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 부담은 별로 안 짓는 대신에 보상은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또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하나의 속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뭐 노조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노조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노동시장 개혁 구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번째가 앞에서 Commerce without morality 그랬잖아요. 윤리성이 없는 어떤 경제 산업 구조, 이거를 말하는데, 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 체제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럴리티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없는, 즉 철학이 없는 정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게임 쇼가 있는데요. 그게 패밀리 퓨드라고 하는 게임 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이 이겁니다. 정치인이라 그러면 연상되는 것은,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뭐냐면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가 치팅, 속이는 거.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어제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들었던 그 설문조사,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가운데 정치인이라 그러면 연상되는 단어는, 그러니까 거짓말, 속이기, 이 두 가지더라고요. 미국이 그 정도 시민들이 대답할 정도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왜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학습 시간에서도 맥킨리 대통령을 존경한다, 본뜬다, 또 뭐 멘토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재벌들이 뒤에 배후에 있고요. 무역 정책에서는 관세 정책을 가감없이 막 던지고 있고 지금,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을 또 계속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나마우나 그린랜드 뭐 이런 거잖아요. 맥키니 대통령 때도 스페인하고 전쟁해가지고 제가 학습 시간에 강의해드렸습니다만 필리핀하고 파나마를 뺏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푸에르토리코까지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저도 했는데, 이렇게 철학이 없는 정치를 하다 보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을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젤렌스키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벤스 부통령이 끼어들어서 회의를 파토를 놓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일국의 미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 약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면서 성대묘사까지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20세기에 보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미국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국회와 미국 의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성자로서 이웃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는 핵심이다라고 말했던 그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 이제 거의 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봤던 소식을 가지고 전해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뒤로 몇 번 워싱턴 DC를 뭐 제가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러저러 물어보기도 했고 해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정치제 철학이 없다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시진핑을 보고 위대한 지도자라 그러고요. 푸틴 대통령과는 지금도 아마 러우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을 위해서 대화한다, 협상한다 그러면서 뭔가 대화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은 동맹 외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외교냐?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미주대로고 미주대로대로. 과거 원로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질서를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들었던 냉전 체제가 끝이 나고 91년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마치 미국이 21세기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가져가는 것처럼 비춰지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은 미주를 다 통치하고,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사이에 있는 미국 미주 대륙, 남미와 북미, 이거는 우리 거니까 일단 손대지 마시오.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하고 EU 국가들이 알아서 뭐 싸우든지 다투든지 정리하시오. 그런 식으로 한 발을 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세정책, 무역정책 이야기를 막 던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바꾸게 된 내용이죠. 이런 거죠.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와 멕시코와 일본에게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게는 10%저 매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25% 매기고 있으니까 35%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저도 그랬죠. 중국에게 창끝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이 자꾸 뭐 기축통화 가지고 찝적대고 있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까지 들어오니까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고 이제 GDP도 35%까지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이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이 중국의 거대 힘이 세어지는 것을 보고 미국이 자꾸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창으로 쿡쿡 찌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1차원적으로 해석을 했나? 아니면 기껏해야 한 2차원적으로 했나? 그럼 3차원, 4차원은 뭘까? 이제 이 고민을 좀 해보고 워싱턴에 있는 지인들에게 미국에 온 겸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탈피하려고 한다. 증거를 대라. 대만을 중국이 침범한다면 지키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지. 저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미 국방비 늘린다 그랬니? 아니면 늘리지 않았니? 안 늘렸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이 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말이 뭐냐면 그 주변을 에워싸고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칼 터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저 방송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전략은 미래의 새로운 모습을 질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뭐였지라고 놓고 보니까 제 생각에 삼국지에 나오는 삼분지계 있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이 유비와 함께 삼고초려 끝에 이제 유비의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위, 촉, 오 이 3개 국가로 나누어야 된다 해서 총나라를 건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분지계 전략을 가는 게 아닌가. 각자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또 벤스나 주변 지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트루도 총리 입장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게 캐나다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뭐 하루에 150명, 140명씩 지금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세 부담 때문에 이제 수익이 줄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난리예요. 왜냐 그러면 Department of Governance Efficiency인가요? Government Efficiency.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 정부죠. 부서죠. 여기서 지금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유아 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붕괴되고 있는 직전이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원되려고 했던 예산이 중단되면서 태양광 산업 쪽에 일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해고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어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민정책 때문에. 그리고 페타닌 같은 마약류 성분을 가지고 국경선 수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중국까지도 그러잖아요. 마약류를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관세를 매긴다. 근데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18개 블랙호크가 있는데 장비를 지급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지를 못하고 마약 단속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주
대륙의 정책, 그리고 대서양 건너 사는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은 또 해석이 되는 것도 있어요. 파리 협약 바로 탈퇴해버렸죠. EU 알아서 하라 그러죠. 나토 우리 별로 뭐 관심이 없다 그러죠. 그 말은 뭐죠? 푸틴에게 알아서 EU하고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나 대만에 관해서 어떤 그 대만 전략에 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우리가 대만을 끝까지 수호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고요. 국방이 안 밀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도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콜비 국방부 장관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은 무슨 의미가 되죠? 일본도 핵무장을 하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진심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슈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큰 이슈죠. 왜냐하면 아시아도 새로운 무장을 하게 되고요. 유럽도 새로운 무장을 하게 되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간편하게 파나마 운하 빼앗고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김을 강하게 작용하겠다, 이런 의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축통화예요. 사실은 이 기축통화 문제가 왜 문제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 끝은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미국 달러와 위상에 어떤 악영향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지고 가던 정책과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금 가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 가격은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뭐 김치의 금치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어젠가요? 금 가격이 급락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국제 금 시세는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분지계로 간다 그러면 기축통화 이슈가 될까요? 그죠?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전문가분들이나 금융 전문가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화폐금융 쪽으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과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습 시간에 제 나름대로 금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서, 만약에 3분지계로 간다 그러면 어떤 금융시장의 형태가 바뀔 것인지, 또 신금융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제가 학습 시간에 공개 강좌로 할 때는 이 3분지계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신금융 자본주의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증시도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우 지수가 600포인트 떨어지고 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기억으로는 1% 이상 S&P도 떨어지고 다우도 떨어지고 나스닥은 한 4% 떨어진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녹음하는 과정에서 개장이 됐는데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주식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증시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고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월 10만 원씩 10년 장기 투자를 가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그 생각을 다 제가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같이 월 10만 원씩 그냥 꼬박꼬박 뭐 비트코인을 사시든, 또는 뭐 거기에 맞는 주식을 사시는 분들, M7 주식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비트코인을 사시든 또는 거기에 맞는 M7 관련된 주식을 조금씩 사는 분들에게는 10년을 놓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큰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1929년, 28년, 29년, 30년
S&P 500과 다우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시청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 방송에 정의화된, 소위 말해서 정의화된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런 증시의 어떤 급락, 급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적금하듯이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 10만 원 사시던 걸 20만 원 더 사셔도 돼요. 또는 30만 원 더 사셔도 돼요. 그렇지만 뭐 100만 원, 1000만 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의 기준을 쭉 맞춰서 10만 원씩 계속해서 월 매입을 해 나가시면 곽수정의 경제 마스터의 시청자분들은 충분하다.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서 주가의 변화를 오히려 즐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하고 몇 개 알트코인과 리플 같은 것에 비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자 또 반등을 했잖아요. 월가에서는 또 신문지상에 당장 기사로 100만 달러 가는가라고 하는 게 또 기사로 나왔다 말입니다. CNBC에서 나왔나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되었건 주식이 되었건 지금은 투자 자산의 가치가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에피톰, 끝점에 있는 것은 AI다.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M7이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센터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으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센터를 서포트하는 인프라로 SMR, 소형 핵발전 시설과 같은 24시간 365일 상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딱 놓고 계시면 파생되는 주변 주요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한화 주식이 상당히 핫하죠. 방산업체. 이 말은 또 상당히 해석이 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나토도 이제 군비를 강화해야 되고, 그죠? 안보를 각자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쪽에다가 군함 건조 어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조선주가 막 올라갔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한국만 있니? 뭐 일본도 있지 않니? 이래버리면 또 주가가 또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프린시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석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곽수종 같은 당신 같은 사람들의 채널을 보고 있지 않느냐, 구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학습에 등록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3월 달에 학습을 하는 공개 강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학습하는 그 주일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반 대상자분들을 향해서는 좀 대략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학습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 날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세상을 읽어내는 방법으로 3분지계라는 내용, 트럼프의 대외 전략이 상당히 불안한 초식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푸틴과 시진핑에 대한 생각이 과연 한반도 일본에 미칠 영향, 유럽 국가에 미칠 영향이 어떤 방향이 될지, 그 예봉이 과연 제가 옛날에 말씀을 몇 번 드렸던 목적, 관세 정책의 목적이 시진핑과 같은 중국을 향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미국 현지에 와서 듣고 보니까 이 예봉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창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 해독을 하고
독해를 해서 학습 시간에 전달해 드리고 또 공개 강좌 시간에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은 21세기 신금융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도 좀 멍멍하고 코가 막힌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약해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외 정책, 이것이 벤스 부통령과 그 주변에서 콜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벤센트 제3무부 장관, 루비노 이런 국무장관, 이런 그 참모들, 장관들의 전략 노선이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인지는 여러분께서 짐작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politics without principle, 원칙이 없는, 철학이 없는 외교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3분지계인가? 아니면 21세기에도 미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나머지 대륙에게 알아서 일단 해봐 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세정책이라든지 또 영토 분쟁을 야기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툭툭툭 내던지는 것이 이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트럼피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21세기가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매우 불안한 지정학적인 또 경제 질서를, 또 뉴 로마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지표 등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미국 내에서 또 캐나다와 멕시코의 지역에서 이 수입 관세로 인한 다양한 기업의 파산, 인수합병의 속도 조절, 그리고 해고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대공황으로 가는 징조냐 아니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928년, 29년도 미국 S&P 지수나 다우 지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3월달 대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차트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또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1929년 대공황 상황과 견주어서 어떤 지점인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를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조금씩 미국 시장에 뭐 10만 원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장이 어떻게 되든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공황적 상황이 오면은 지금 저하고 공부하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만 원씩 조금씩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한 3개월, 5개월 정도 될 것 같은요. 그러니까 많게는 50만 원이고요. 적게는 50만 원이고 많게는 한 350만 원 정도 M7에 투자를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분들은 대공황이 온다 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하시고 조금씩 더 사모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돈,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뭐 제 방송 들을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들으셨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학습 시간에 다시 한번 역사를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거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월달 학습 시간, 그리고 대면 강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는 꼭 좀 아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지인들하고 약간 통한 사이에 느낀 생각의 변화에 일단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긴급하게 제가 이렇게 콧물을 좀 흘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수요일 날은 제가 캔자시티에 가서 그 연방준비은행 캔자시티를 잠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욕심을 냈으면 미국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한 주에 2개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미조리주에 동쪽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서쪽에 캔자시티 연방준비은행 이렇게 2개가 있는 주가 요 딱 한 주거든요. 미조리주. 미리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왜냐하면 총재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왔었으면 직접 찾아뵙고 지금 돌아가는 입장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이쪽 캔자시티의 연방준비은행장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에게 각각 편지를 제가 써서 한번 면담 요청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수요일은 일단 연방준비은행에 가서 안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그런 생각이니까 나중에 목요일쯤에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그 보실 수 있도록 비디오를 김아람 PD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게 되면 워싱턴 DC도 한번 가서 제가 아는 지인들과 인터뷰를 직접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현지의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CSIS나 브루킹스나 피터슨 II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의 제 아는 지인들과 그런 대화하는 모습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늦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